어느 날 저녁, 북치는 소년이 혼자 들판으로 나갔다가 호숫가를 지나게 되었다. 보니까 물가에 하얀 아마포 세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참 고운 천인걸? 소년은 그렇게 말하며 천 조각 하나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돌아간 소년은 주운 물건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누웠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북치는 소년이여, 북치는 소년이여, 일어나세요. 캄캄한 밤이었으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침대 머리맡에 무엇인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물었다. 원하는 게 무엇이오? 목소리가 대답했다. 제 속옷을 돌려주세요. 어제 저녁 호숫가에서 가져왔잖아요. 북치는 소년이 말했다. 누구신지 밝히면 돌려드리지요.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 나는 어느 힘센 왕의 딸인데 마녀의 마술에 걸려 유리산 위에 갇히게 되었어요. 날마다 두 언니들과 함께 호수로 목욕을 하러 오는데 속옷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언니들은 벌써 떠났고 나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제발 내 속옷을 돌려주세요. 북치는 소년이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기꺼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을 꺼내어 어둠 속을 향하여 내밀었다. 소년은 황급히 천을 움켜쥐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그가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리산에 올라와 마녀의 마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유리산에 오지 못할 것이고 아주 가까이 온다 해도 올라오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해내는 사람입니다. 북치는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산으로 가는 길은 알지 못하겠네요. 식인귀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숲을 지나면 됩니다. 소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씀드려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고는 소녀가 스르르 날아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밝자 북치는 소녀는 길을 떠났습니다. 북을 둘러매고 아무 두려움 없이 곧장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동안 걸어도 거인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북치는 소녀는 이 잠꾸러기들을 깨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북을 앞으로 메고 드르르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풀밭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거인이 우뚝 일어섰습니다. 전나무만큼이나 큰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 외쳤습니다. 뭐야? 한참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왜 북을 두드려서 나를 깨우는 거야? 수천 명이 뒤따라오니까 길을 가르쳐 주려고 북을 두드리는 거지. 그가 대답했어요. 무슨 볼일이 있기에 내 숲에 들어오는 거지? 그야 너 같은 괴물을 죽여서 숲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지. 거인이 말했어요. 그래? 개미 새끼 같은 녀석들 모두 밟아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북치는 소년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몸을 구부리면 팔짝 뛰어 도망가 숨어버릴걸? 게다가 네가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덤불마다 나타나서는 네 위로 기어오를 거야. 또 모두 쇠망치를 허리에 차고 있으니까 너의 머리통을 꽤 부셔버릴 거고. 거인은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이런 꽤 많은 족속들하고 상대했다간 손해만 보겠어. 늑대나 곰 따위야 목구멍을 눌러버릴 수 있지만 이 땅버러지 같은 것들은 막아내기 곤란하거든. 이봐 꼬맹이, 거인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다시 물러간다면 앞으로는 너나 너희 패거리들을 가만히 놓아두겠다고 내 약속하지.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 내 기꺼이 들어줄 테니까. 북치는 소년이 말했어요. 너는 다리가 기니까 나보다 빨리 달릴 수 있지.
나를 유리산으로 데려다줘. 그러면 동료들에게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럼 내 동료들도 이번에는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거인이 말했어요. 이리 와서 내 어깨에 올라앉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거인이 그를 들어 올려 어깨에 태우자 북치는 소녀는 마음껏 신나게 북을 두드렸어요. 거인은 다른 녀석들 너로 물러가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잠시 후 두 번째 거인이 길에 나타났어요. 그는 북치는 소년을 처음 거인에게서 드러내 자기 단추구멍에 꽂았어요. 북치는 소년은 사발만큼이나 큰 단추를 꼭 붙들고 흥겹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거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는 소년을 단추구멍에서 집어 자기 모자 가장자리에 올려놓았어요. 북치는 소년은 그 위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나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 저 멀리로 산이 하나 보였지요. 유리산일 거야. 그는 생각했어요. 과연 유리산이었어요. 거인이 몇 발짝 더 떼니까 산기슭에 닿았지요. 거인은 그를 내려놓았어요. 북치는 소년이 유리산의 꼭대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자 거인은 고개를 저으며 무슨 소린가 혼자 중얼거리고는 숲속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북치는 소년은 딱하게도 산을 앞에 놓고 서 있었지요. 보통 산을 3개나 포개 놓은 것만큼 높은 산이었어요. 게다가 거울처럼 매끄러워 도무지 기어오를 방도가 없었지요. 기어올라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이내 주르륵 다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새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들 날개도 없는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서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두 남자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 안장이 하나 놓여 있는데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것이었어요. 말도 없는 안장을 놓고 싸우다니 바보들 같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 안장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대답했죠. 여기 올라앉아서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세상 끝이라도 당장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죠. 안장은 우리 두 사람 공동의 것이지만 내가 탈 차례인데도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북치는 소년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걸어가서 하얀 막대기를 땅에 꽂아놓고는 돌아와 말했어요. 저기 저곳으로 뛰어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안장에 올라타면 됩니다. 두 사람은 얼른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몇 발짝 채 떼지도 않아서 북치는 소년은 안장 위로 몸을 날려 유리산 위로 데려다 달라고 빌었어요. 그러자 바로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유리산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었어요. 산 위는 평지였고 그곳에는 낡은 돌집이 한 채 있었지요. 집 앞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뒤로는 검은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보이지 않고 고요하기만 했어요. 오로지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바스락거리고 구름이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갔어요. 그는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3번 두드리고 나자 갈색 얼굴에 눈이 빨간 노파가 문을 열었어요. 노파는 기다란 콧등에 안경을 걸치고 있었는데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셨으면 합니다. 북치는 소년이 대답했어요. 그러지. 다만 대신 3가지 일을 해주어야 해. 노파가 말했지요. 왜 안 되겠습니까? 북치는 소년이 대답했어요. 저는 일을 꺼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파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더니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밤에는 좋은 침대도 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가 잠에서 깨자 노파는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골무를 빼내주며 북치는 소년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서 일을 해야지. 저 바깥에 있는 연못물을 이 골무로 다 퍼내야 하는데 밤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 또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종류와 크기대로 추려서 나란히 늘어놓도록 해라.
희한한 일이로군요. 북치는 소녀는 말했어요. 그러고는 연못으로 가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오전 내내 퍼냈지만 골물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을 퍼내야 한다면 100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내가 일을 하건 안 하건 마찬가지인걸? 하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일을 중단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집에서 한 소녀가 나오더니 먹을 것이 든 바구니를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왜 그리 슬픈 모습으로 앉아 계시나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눈을 들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첫 번째 일도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기 산다는 공주를 찾으러 왔지만 찾지 못했으니 다시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소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궁지에서 빠져나오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피곤한 것 같으니 제 무릎을 베고 잠시 눈을 붙이세요. 자고 일어나면 일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북치는 소녀는 소녀가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당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소년이 눈을 감자마자 소녀는 요술 반지를 돌리며 말했어요. 모라 솟아올라라. 물고기야 나와라. 그러자 물이 마치 하얀 안개처럼 높이 솟아오르며 공중의 구름과 함께 흘러갔어요. 물고기들은 철썩 소리를 내며 연못가로 뛰어오르더니 크기와 종류대로 나란히 누웠어요. 잠에서 깨어난 북치는 소녀는 일이 다 끝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소녀가 말했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자기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놓여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 노파가 나타나 모든 것이 요구한 대로 된 것을 보고는 이 물고기는 왜 혼자 있지?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를 노파의 얼굴에 던지면서 늙은 마녀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세요. 저녁 때가 되자 노파가 나타나서는 정말 그렇게 물었어요. 그는 소녀가 시킨 대로 물고기를 노파의 얼굴에 던졌어요. 노파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잠자코 있었지만 그를 쳐다보는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노파가 말했어요. 어제 일은 너무 쉬웠던 것 같으니 오늘은 더 어려운 일을 주겠다. 온 숲의 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쪼개서 몇 평 단위로 쌓아놓아라. 저녁 때까지 일을 모두 끝내야 한다. 노파는 그에게 도끼와 망치와 2개의 쐐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도끼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망치와 쐐기는 양철로 되어 있었어요. 나무를 베기 시작하니까 도끼는 끝이 휘었고 망치와 쐐기는 납작하게 눌려버렸어요.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점심때가 되자 소녀가 다시 음식을 들고 와서는 그를 위로했어요. 내 무릎을 베고 한숨 눈을 붙이세요. 자고 일어나면 일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소녀는 요술 반지를 돌렸어요. 순간 온 숲이 우지끈 뚝딱 내려앉고 저절로 장작으로 쪼개지면서 몇 평 단위로 척척 쌓이는 것이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일을 하는 것 같았지요. 그가 눈을 뜨자 소녀가 말했어요. 나무들이 다 장작이 되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지요? 하지만 나뭇가지 하나는 그냥 남아 있어요. 오늘 저녁 노파가 와서 무슨 나뭇가지냐고 묻거든 그것으로 노파를 한 대 갈기면서 이 마녀야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하세요. 드디어 노파가 왔어요. 거봐 참 쉬운 일이지? 헌데 저기 있는 나뭇가지 무엇이지? 이 마녀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대답하며 나뭇가지로 노파를 한 대 갈겨주었어요. 노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굴면서 빈정대듯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 나무들을 모두 한 무더기로 쌓아서 불을 붙여 태우도록 해. 그는 동이 트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온 숲의 나무를 나를 수는 없었지요. 일이 도무지 진척이 없었지만 이번에도 소녀는 그를 궁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소녀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는 식사를 마치고 소녀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가 눈을 떴을 땐 온 장작더미가 활활 타오르며 거대한 혀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소녀가 말했어요. 마녀가 와서는 당신에게 온갖 일을 시킬 거예요. 마녀가 무슨 요구를 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녀는 당신에게 무슨 짓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무서워하는 경우에는 불길이 당신을 휘감아 삼켜버릴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엔 맨 마지막으로 마녀를 두 손으로 잡고 불길 한가운데다 던져버리세요. 소녀가 사라지자 노파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아휴, 추워라. 노파가 말했어요. 하지만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 늙은 뼈다귀를 녹일 수 있겠구만. 기분이 아주 좋아지겠는데? 헌데 저기 불 속에 장작 한 개가 타지 않고 있군. 저것을 꺼내다 줘. 그러면 너는 자유의 몸이야.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아.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봐. 북치는 소녀는 오래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이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그을리지 않았지요. 그는 장작을 꺼내 앞에다 놓았어요. 그 장작은 땅에 닿자마자 아름다운 소녀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궁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었던 바로 그 소녀였어요. 그는 소녀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바로 공주임을 알 수 있었어요. 노파가 독살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제 그 여자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노파가 소녀에게 덤벼들어 낚아채 가려는 순간 그는 노파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높이 들어서 넘실대는 불길의 목구멍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이내 불길이 마녀의 머리 위로 덮쳤지요. 마치 마녀를 삼키게 되어 기쁜 듯 했어요. 공주는 북치는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잘생겼을 뿐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젊은이였어요. 공주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으니 저 역시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하겠어요. 저희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우리의 재산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마녀가 여기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한걸요? 공주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괴짝과 상자마다 보물들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금과 은은 그대로 놓아두고 보석들만 집어들었어요. 공주는 더는 유리산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가 공주에게 말했어요. 내 안장을 타고 갑시다. 새처럼 날아서 산을 내려갈 수 있답니다. 공주가 말했어요. 낡은 안장은 싫어요. 내 요술 반지만 돌리면 집에 갈 수 있는걸요? 북치는 소년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성문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빌도록 해요. 그들은 돌연 성문 앞에 서 있었어요. 북치는 소년이 말했죠. 먼저 나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소식을 전하고 싶소. 여기 들판에서 나를 기다려주오. 금방 돌아오리다. 공주가 말했어요. 아, 부디 집에 가거든 당신 부모님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저는 여기 들판에 홀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곧 돌아오겠다고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서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유리산에서 보낸 사흘은 이곳에서는 3년의 세월이었으므로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밝히자 그의 부모는 기뻐서 와락 그를 얼싸안았어요. 그 역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소녀의 말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부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자마자 그에게서 공주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굉장히 큰 보석들을 한 움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의 부모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멋진 성을 지었어요. 정원과 숲과 초원으로 에워싸인
마치 영주가 들어가 살아도 될 것 같은 성이었어요. 성이 다 지어지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를 위해 신부감을 구해놓았으니 사흘 후에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자. 아들은 부모가 하자는 대로 기꺼이 응했어요. 한편 불쌍한 공주는 오랫동안 성문 밖에서 젊은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부모님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춘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공주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공주는 아버지의 궁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숲속의 외딴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고는 저녁 때마다 시내로 와서 그의 집을 지나갔지요. 그는 가끔 공주를 보면서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공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일 그의 결혼식이 있다지요? 공주는 그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작정했어요. 그러고 혼인잔치의 첫째 날 요술반지를 돌리며 말했어요. 태양처럼 빛나는 옷을 다오. 공주 앞에 곧 옷이 놓였어요. 어찌나 눈부시게 빛나던지 순전히 햇살로 짠 옷 같았어요. 손님들이 모두 모였을 때 공주는 홀로 들어갔어요. 모두들 그 아름다운 옷에 감탄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신부가 제일 놀라워했어요. 워낙 아름다운 옷을 좋아하던 신부는 손님에게 다가가 그 옷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공주는 대답했어요. 돈을 받고는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신랑이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하시면 이 옷을 드리겠어요. 옷이 너무나도 탐난 신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신랑이 마실 술에다 수면제를 타놓았기 때문에 신랑은 깊이 골아 떨어지고 말았지요. 사방이 모두 고요해지자 공주는 침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문을 살짝 열고 소리쳤어요. 북치는 소년이여, 북치는 소년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완전히 잊으셨나요? 유리산 위에서 나와 함께 앉아있지 않았던가요? 내가 당신 목숨을 마녀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던가요? 당신은 나의 손을 맞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북치는 소년이여, 북치는 소년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모두 헛일이었어요. 북치는 소년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공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되자 공주는 요술 반지를 돌리며 말했어요. 달과 같은 은빛 옷을 다오. 공주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잔치의 모습을 나타내자 신부는 다시 그것을 못 견디게 갖고 싶어 했어요. 소녀는 둘째 날 밤도 침실 문 앞에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옷을 주었어요. 공주는 밤의 정적 속에서 외쳤어요. 북치는 소년이여, 북치는 소년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완전히 잊으셨나요? 유리산 위에서 나와 함께 앉아있지 않았던가요? 내가 당신 목숨을 마녀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던가요? 당신은 나의 손을 맞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북치는 소년이여, 북치는 소년이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수면제에 취한 북치는 소년은 깨울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아침이 되자 서글픈 가슴을 안고 숲속 외딴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낯선 소녀가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집안 사람들은 신랑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수면제를 탄 포도주를 먹었으니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했지요. 셋째 날 저녁, 공주는 요술 반지를 돌리며 말했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옷을 다오. 공주가 그 옷을 입고 잔치에 나타나자 신부는 다른 어떤 옷보다도 더 호화찬란한 그 옷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저 옷을 꼭 갖고야 말겠어. 소녀는 다른 옷과 마찬가지로 신랑의 문 앞에서 그날 밤을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신부에게 옷을 넘겨주었어요. 신랑은 이번에는 잠들기 전 건네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침대 뒤에다 부어버렸어요. 집안이 고요해지자 신랑은 그를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북치는 소년이여, 북치는 소년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완전히 잊으셨나요? 유리산 위에서 나와 함께 앉아있지 않았던가요? 내가 당신 목숨을 마녀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던가요? 당신은 나의 손을 맞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북치는 소년이여, 북치는 소년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문득 그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가 외쳤어요. 그래, 나는 너무도 기뻐서 부모님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춰버렸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그래서 잊어버리고 만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나 공주의 손을 잡고 부모가 누워있는 침대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부입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의 부모는 그들의 결혼을 승낙했어요. 홀에 다시 불을 밝히고 북과 나팔들을 들여오고 친구와 친척들을 다시 오라고 초대하여 모두들 굉장히 기뻐하는 가운데 진짜 결혼식이 거행되었어요. 먼저 신부는 아름다운 옷들을 갖게 된 것으로 보상이 되었으니 만족한다고 말했지요. 책